네,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도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그런 개혁, 다시 말하자면 결국은 이제 민간 주도 경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공산당 권력을 내려놔야 되니까, 예,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권위주의 권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 그런데 79년도 1월 달에 민간주도 경제로 넘어가는 그 청사진을 택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충실히 수행을 해서 한국 경제를 이제 선진국을 향한 트랙에 올려놨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살신성인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이 그 급이 물론 안 되죠. 이건 완전히 뭐 피에 절은 거의 그 집단 학살자를 뿌리로 두는 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꽁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체제를 정비한답시고 인민은행을 대숙청을 했습니다. 중국중앙은행을. 오늘 그 사정을 좀 알아보고요. 또 그런들 미국의 그 중국 제압 순치고 전략이 나날이 세련되고 나날이 날카로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싸움은 중국이 도대체 이길 길이 없는 그런 싸움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민은행 대숙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민은행에는 이제 당 서기와 총재 두 명의 책임자가 있습니다. 인민은행 당조직 회장이에요. 그걸 인민은행 당서기라 그럽니다. 두 명의 책임자가 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당서기가 더 위입니다. 그러니까 인민은행 총재는 서열 2위입니다. 얼마 전까지 당서기는 고슈칭, 행장은 이강, 그러니까 총재는, 그 다음에 당 부서기 겸 외환관리국장, 판공생 혹은 판공생인데 7월 1일 판공생이 당 서기 겸 이제 총재로 올라섰습니다. 이 얘기는 고슈칭과 이강이 제거됐다는 뜻이겠죠. 이 판공생이 했던 일을 보면 인민은행이 이제 당 부서기, 그건 뭐 그러려니 하고, 외환관리국장인데, 외환관리국이라 그러면 중국에서는 세이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Foreign Exchange고 State Agency for Foreign Exchange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외환관리국이라는 정도의 뜻인데, 뭐 이건 자타가 다 알지만, 세상에 널리 알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외화 환율 조작을 하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민은행 보유고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전에 자세히 다뤄드렸는데, 그 일반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그 다음에 일반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예금까지 동원해서 작업을 해요. 아주 그 공작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또 인터넷 금융 리스크 관리 책임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중국은 이제 가면은 뭐 위챗인가 웨이보인가 뭐 그런 거 가지고도 다 그 신용카드가 아니라 그 QR코드 가지고 결제하잖아요. 그럼 이런 게 다 인터넷 금융이거든요. 엔트그룹도 그거를 했죠. 다 인터넷 금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자리예요. 지금 판공생이 했던 일이. 이 사람이 이제 위에 걸리적거리는 구호슈칭 이강을 제거를 하고, 말하자면 이제 뭐 사람을 잡아 죽인 건 아니지만 숙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 서기와 총재 두 개의 자리를 다 거머쥐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판공생이 이게 어떤 인물인가 한번 잘 봐야겠죠? 먼저 이 사람이 해온 일을 보면 2020년 8월에 그 중국 당국이 그 아파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3홍선 정책, 3 Red Line Policy라는 걸 발표를 하죠. 그래서 돈줄을 확 끊어버려요. 물론 이제 뭐 전국에 유령 도시가 막 생기고 이제 그 입주 안 한 집들, 짓다 마른 집들이 한 6천만 채, 7천만 채 뭐 이렇게 쌓여가니까 결국 잘라내버리는 거죠. 그 전에 미리 그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작았을 때 뒤늦게 이제 잘라낸 그런 정책입니다. 무지막지한 정책이죠.
이 정책을 기획 집행한 게 판공생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외국, 중국 전문가들이 합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증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래 인용한 블룸버그의 2020년 10월 8일자 기사를 보면 맨 끝에 문장이 이렇습니다. The Central Bank's Deputy Governor 판공생 said in mid-September there would be a reasonable transitional period for the policy's adoption.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이거죠. 인민은행 부행장인 부총재인 판공생은 9월 중순에 말하기를 이 3홍선 정책을 현실로 적용하는 데까지는 뭐 상당한 유예 기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근데 별로 유예 기간 안 뒀어요. 그러니까 이 3홍선 정책에 대해서 언론이 접촉해서 물어보고 정보를 얻고 하는 그 창구가 판공생이었던 거예요. 최고급 창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획 주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2020년 말에는 2020년 10월 말이 그게 엔트그룹이 원래 상장되게 돼 있었는데 그 상장 직전에 박살을 냈죠. 그래서 그 잭마가 도망갔잖아요. 그 박살낸 주역이 이 사람입니다. 이건 또 어디에 그 흔적이 남아 있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 무렵에 그 기사예요. 2021년 기사예요. 이거는 그걸 다뤘던.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PBC Deputy Governor 판공생 answers press questions on second regulatory talk with Ant Group. 그러니까 박살내 놓고 21년 초에 이제 언론들과 이게 언론들에 대해서 엔트그룹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그런 그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7월에는 엔트그룹에 71억 2천만 위안, 약 9억 8,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의 그런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한 주역입니다. 이 사람 그 관상을 봐도 그냥 드러나지만 그 굉장히 단순 무식 냉혹한 실무 추진형 인간이에요. 그 마치 그 관상의 그 틀이 누구랑 똑같으냐면 중국의 막강한 그 이인자 차이치와 거의 같습니다. 차이치도 이렇게 단순 무식 냉혹한 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아마 시진핑이 이런 자들하고 이렇게 그 케미가 맞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금융에 이런 저승사자 같은 이제 판공생한테 금융의 이제 총체적 실권을 준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그 중국에 닥치고 있는 그런 위기를 뚫어가 보겠다. 위기가 그런데 구조적인 건데 그렇게 해서 뚫리나? 골로 가는 거죠. 예. 이 사정을 국내 언론에서 판공생이 이게 저승사자 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이거는 공산당이 완전히 금융을 주무락거리려는 얘기다라는 걸 7월 초에 제대로 짚어낸 데는 의외로 중앙일보입니다. 이거는 외국 언론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짚지 못했어요. 7월 초에는.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이 중국 인민은행 2인자 교체. 이건 잘못된 거예요. 2인자 교체가 아닙니다. 중국 인민은행 2인자를 교체했다는 게 그러면 당의 중국 인민은행 당서기가 2인자란 소리인데 아닙니다. 중국은행 인민은행 당서기가 1인자입니다. 총재가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인민은행 1인자 교체입니다. 이건 제목 잘못 뽑은 거고요. 당이 돈 주고 흔들겠다는 신호. 이건 제대로 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보면 그 기사 내용은 또 1인자로 해놨어요. 중국인민은행의 수장이 외환 전문가로 전격 교체됐다. 이렇게. 이게 외환 전문가죠. 외환관리국의 국장이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외환 전문가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되냐. 환율 조작 전문가죠. 네,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는 나라니까. 네. 그래서 환율 조작 전문가, 그 다음에 인터넷 기업 학살 전문가, 그 다음에 부실화된 주택 건설업계 사형 집행자, 방궁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율 조작 전문가, 그 다음에 인터넷 기업 학살 전문가, 그 다음에
부실화된 주택건설업계의 산업 철폐 전문가. 아예 건설업 산업을 철폐시켜버린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을 이민은행 총재로 들여놓은 겁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중국 지원폐기, 기승전 중국 하니까 광고가 거의 안 붙죠. 붙더라도 한 2, 3주 지나서 붙는데 도와주시면 보다 열심히 중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이게 불과 며칠 전이에요. 이 블룸버그의 그 홍콩의 이제 주재하고 있는 전문가인데 스티븐 앵글, 아마 제가 보기엔 중국 공산당 쪽한테 작업 당한 사람 것 같아. 엄청나게 쉴드 쳐요. 그러면서 이게 정상적인 승계 인사이동이다. 말하자면, 당 부서기였으니까 당 부서기가 당석이 올라가면서 행장을 겸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상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뭉을 치더라고. 참 애처로워요. 그 쉴드 치는 게. 한번 보시죠. You've been watching these developments. The succession plan itself, unsurprising. Is this the continuity candidate? Yeah, he absolutely is. He's another policy wonk like Yi Gong, has a career banking background. He was also, a visiting professor, I believe, at Harvard and Cambridge. He has international experience. He's well regarded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 and he has that commercial banking expertise. It is a continuity candidate. And it's interesting that he will be taking over as the party chief while Yi Gong still is the governor. We're hearing rumblings that perhaps the top leadership wants to consolidate that role back into a dual role, one individual being the party chief as well as the governor, like what we had from 2002 to 2018 with Zhou Xiaochuan. He was both party chief and the governor, the longest serving governor of the PBOC to date. Again, i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Yi Gong and also the outgoing party chief Guo Shuqing didn't do their job. They're just simply at retirement age. Yi Gong is 65, Guo Shuqing is 66. This gentleman, Pan Gongsheng, is relatively young. He's 59. 네. 당서기와 총재를 겸임하게 되는 판공생은 59세고 쫓겨나는 사람들은 그만두는 사람들은 65세, 66세니까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정상적인 승계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캔디데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쉴드 치느라고 애처로워요. 예, 사실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중앙일보가 이 경우에는 블룸버그보다 훨씬 정확한 겁니다. 당이 돈을 주고 직접 흔들겠다. 근데 이제 그것도 많이 완화시켜서 표현한 거고요.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시진핑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율 조작 전문가, 그 다음에 부실 건설업계 산업 철폐 전문가,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기업 학살 전문가. 예. 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중국이 지금 급해요. 예, 환율이 급격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좀 위험한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의문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깊게는 많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 경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상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중국처럼 저게 심하면, 저게 크면, 경상수지 흑자, 무역 흑자가 크면 통화 증발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그랬거든요. 통화 안정채권을 발행을 해서 통화를 흡수하죠. 한편으로는 국내에서는 원화를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서 흑자가 막 밀려드니까 이제 환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고요. 중국은 근데 그 무시무시한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데도 통화안정증권 발행했다는 얘기 못 들었고, 이러니까, 얘들은 어떤 애들이야 도대체?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1번. 그런 식이에요. 중국 경제 앞뒤가 다 안 맞아. 예를 들면은,
장년층의 실업률은 높지 않은데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중국 경제가 뭐 숫자가 틀리다는 소리가 아니라 숫자가 맞다고 전제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 주어지고 있거든요. 물가가 안 올라요. 물가가 적당히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기업들이 헤엄을 치고 빠져나가요. 한 2%대 정도가 제일 그 이상적인 인플레이션 그 수준인데, 안정적 인플레이션인데 그런데 중국이 지금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까딱하면 꺾이면 디플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오히려 박수치고 좋아해야죠. 환율이 올라가면 인플레 압력이 주어지니까. 그런데 저기 그 환율 올라가는 걸 막 결사적으로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이.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다 안 맞아. 전 근데 중국 경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경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참 궁금하게 여기는데, 저도 이제 연구가 짧고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서 감히 깊게 설명하려고 시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지금 그래프가 이제 빨간 거 안에 들어있는 게, 거기 이제 숫자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325, 250, 200 이게 이제 PIP라 그러죠. 그래서 1PIP가 1000분의 1 위안이에요. 1000분의 1 위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300이면은 0.3 위안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이걸 왜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놨어? 네, 이게 아침 9시인가마다 매일 기준 환율을 발표합니다. 그 인민은행이. 그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과 실제 거래 환율 사이의 갭. 그러니까 기준 환율은 인민은행이 예를 들어서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안 좋아. 오케이. 1달러당 1달러당 6.8 위안이야. 이렇게 기준 환율을 발표했는데 실제 거래는 7.1 위안에 되면, 그러면 300 PIP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막대기예요. 6월부터 이래요, 지금. 6월부터. 지금 막대기가 길잖아요, 아래로. 그 전까지는 기준 환율하고 실제 환율 사이에 그 차이를 나타내는 막대가 짤막짤막한데 6월부터 갑자기 길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민은행이 아침에 발표할 때 일단 목표 환율, 기준 환율을 낮춰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유지해 보려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외환이 거래되면서 이제 환율이 막 올라가면 이제 아까 판공생 외환관리국장 그런 자들이 이제 다른 시중은행 막 전화하고 연락해가지고 이제 달러를 팔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위안화 가치를 지키는 거죠. 지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선 차이가 이제 300 PIP, 그렇게 0.3 위안이나 나는 거예요. 6월 달에 내내 저런 게 있었다. 6월 이후로. 그러면 저걸 딱 보면, 저거는 지금 인민은행 쪽에서는 이제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는 것, 다시 말해서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난리를 부리고 있구나. 저 막대가 길어질수록 그걸 느끼는 거죠. 저렇게 막대 길면 저건 환율 조작했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 확실한 건 중국 경제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구조적 위기가 진행되고 있죠. 이제 생산시설 투자 이런 것 쭉쭉 감소하고 있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수출이 감소했죠. 지금 중국이 2022년 6월 대비 2023년 6월이 마이너스 7%, 8% 나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14% 나오니까 우리 수출 감소 폭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중국이 많이 감소한 거죠, 중국도.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이 20% 이상 나오는데 이게 청년 실업, 실업자냐 실업자가 아니냐의 그 차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널널해요. 그 기준이. 그래서 한 달에 1시간만 일해도 실업자가 아니던가 그래요. 굉장히
예, 그래서 청년 실업률 무지막지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수가 워낙 위축이 돼 있죠. 당연히 그러죠. 중국 사람들의 자산의 7, 80%가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지금 아주 박살이 났으니까 아파트가. 따라서 사람들이 전부 그리고 3년 동안 코로나에 갇혀 살아서 소득이 변변치 않으니까 전부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소비가 안 살아나지. 그러니까 디플레 증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정부가 재정이 50% 정도 이짝저짝이 그 토지 사용권 매각이거든요. 근데 건설 경기가 다 죽어서 토지 사용권 매각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지방 정부 부채가 올해 초 기준으로 23조 달러인데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고 있거든. 그 지방 정부가 행정 기능을 못 해요. 불 끌어 다닌다든지 무슨 행정 서비스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지금. 점점 더 그렇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이 구조적 위기를 결국 격파하려면은 아주 근본적인 정치 체제랑 직결되는 그런 민간 이니셔티브, 공정시장 이런 걸 들여와야 되는데 그런 개혁을 들여오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권력이 해체되니까 그거는 안 하려 그러고 그럼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저승사자 같은 놈들을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는 자리에 퍽퍽 박아서 끝까지 버틴다. 이거지. 그래서 그 인민은행의 저승사자의 이름은 판공생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 이제 한국의 언론은 틈만 나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돕니다. KBS 그 썸네일 제목 뽑아놓은 거 보세요. 옐렌이 말하기를 디커플링은 재앙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나. 이렇게 뽑아요. 실제 내용을 보면 너무 황당한 소리라 말꼬리는 좀 흐리지만 한국경제 여기도 똑같죠. 미 재무장관 중국과의 단절은 우리에게도 재앙 화해의 손길. 그 다음에 SBS 옐렌 방중 미중 관계 개선하나 중국과의 디커플링 추진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 아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KBS에 좀 색깔이 이상하다고 치고 한국경제도 틈만 나면 이게 미중화해 일어나나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속 이런 소리가 사방에서 반복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이상해지지. 그런데도 이제 이 말에 그 다음번 추론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뭐가 추론되냐? 윤석열이 너 말이야 한미동맹 강화한답시고 반중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부 불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지. 그런데 미국은 언제든지 중국과 화해하거든. 너 그럼 낙동강을 오리알 되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 다 낙동강을 오리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왼쪽 애들은 풀죠. CBS의 박재용 아나운서가 이제 그렇게 푸는 거예요. 중국 열심히 때렸는데 돌아보니 미 없네? 이거는 이제 윤석열의 반중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 모자랐다고 미중 패권에서 가장 앞장서서 반중 캠페인 벌이고 있냐? 너 미쳤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왼쪽 애들 지금 아주 단골 레시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멀쩡한 유튜버인데 나 이 사람 거 가끔 보는데 머리가 혼란됐는지 갑자기 이렇게 되더라고. 미국 믿고 중국에 날 세운 한국은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면. 왜 이런 식의 정보가 이게 머리에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지?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특히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잡돌이를 하는지 그 아주 세련된 방식을 오늘 정확하게 그 레시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